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멀리 산 넘고 물 건너서 멀리 포천에서 온 송호고등학교 교사 최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서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다가 미디어 교육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랑 공부하다 보니 이 미디어가 사회 참여랑 관련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회 참여하면 세계 시민성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민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세계 시민성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인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또 교육청의 정책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이 관련된 거 엮어서 아주 빨리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의 운영 전략을 디지털 시민 역량에 기반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도 교육에서는요, 기본을 갖춘, 인성을 갖춘 그런 미래인재, 그리고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기초 역량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시민성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앞선 강의까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시민 역량과 디지털 창의 역량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디지털 시민 역량은요,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을 이용하고 정보를 분별력 있게 수집, 분석, 이해, 평가하는 그러한 역량을 의미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지난해 후반에 디지털 시민 관련해서 부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말하는 것과 디지털 시민은 뭐가 좀 다른 점이 있나? 라는 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학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학술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문에 의거해서 지금 작년에 있었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계획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디지털 시민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두 가지를 보셨을 때 아무래도 디지털 시민 교육이 조금 더 넓은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시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그림으로 보셨지만 이렇게 디지털 역량 하에 6가지 역량이 있고요. 그 역량 중에 5가지가 지금 화면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5가지가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량 중에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가장 가까운 것이 아래쪽에 있는 정보 콘텐츠 관리와 활용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것도 포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망라한 것이 디지털 시민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민 역량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디지털 시민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인성교육 내실화의 방안으로서 디지털 시민 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학교 평가에서도 또 디지털 시민 교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교 평가 전체 100점 중에 10점이 인성교육 내실화 관련된 거잖아요. 그 인성교육 내실화를 보시면은 계획 수립을 적절하게 하였는가, 그리고 운영 내용의 실천성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이 가장 위에 부분에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디지털 시민 교육을 추진하였는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인성 안에서 디지털 시민 교육까지 같이 포괄해가지고 추진하고 그것이 이제 학교 평가의 과제가 된다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 분석하고
환류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세부 추진 과제를 보시면 디지털 시민성을 진단해서 교육과정 연계가 된 디지털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 교원이나 학부모의 디지털 역량까지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산하고 평가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제를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는 학교가 바로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과 디지털 시민교육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기반된 학교 문화 조성까지 이제 3가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과제 3가지가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모든 어떤 교육 계획의 과제 틀과 유사한 과제의 틀을 들이어서 이 과제의 틀별로 어떤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디지털 시민 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 역량 5가지 별로 어떤 식으로 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7가지 순서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디지털 시민 역량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각 역량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인성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후에 그 각 역량의 세부 요소를 살펴보고요. 각 역량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서 각 역량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보고 각 역량과 관련된 필수 교육 활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을 바탕으로 해서 각 역량과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한 실천학교의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과제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진행해왔던 교육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과제 운영에 필요한 참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5가지 역량을 한 역량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디지털 자아 정체성인데요. 이 역량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 이 카톡 오픈 채팅 같은 것들로 온라인상의 아주 부정적인 정체성이 청소년에게 해악을 주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청소년 5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과의존일 정도로 이 온라인에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현실에서의 정체성 2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디지털 자아 정체성인데요. 디지털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역량입니다. 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 인성 중에서도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경기 인성 교육 모델에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자기 인식이나 자기 관리 같은 인성 소양, 그리고 정직, 자기 규제, 메타 인지 같은 인성 가치와의 관련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교과목이 조금 더 관련성이 높은지를 보시면 주로 이 정보교과에서 이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구정 1-3 보시면 사이버 폭력 방지와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법을 실천한다. 그리고 아래에 12정보 1-6 보시면 사이버 윤리를 실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은 사실 정보교과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교과에서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교과를 보시면은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한다는 부분에서 디지털이랑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다 부분에서도 디지털 정체감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12엄매 4-2에서도 매체 언어 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이 디지털 자아 정체성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자율학습 시간에, 자율활동 시간에 하는 학생들 필수 교육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나 아니면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아 정체성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교육 활동과 연계하는 게 효율적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 과의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과의존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학생과 가정을 연계하는 다리로서 이 과의존 예방에 대한 지침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큰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영상 매체를 즐기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의 영상 매체, 아이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기울어져야지 이제 규칙을 지키는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와 디지털 사용 규칙을 함께 만드는 건데요. 특정 시간에 대한 분명한 제한은 필요하지만 규칙을 한번 정하더라도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조율함으로써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일단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적당한 책임을 지도록 지도하되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이 이 규칙을 잘 지키게 하려면요. 가족 모두가 디지털 기기의 사용 없이 소통하는 시간 갖기 이런 것처럼 가족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기 위한 규칙 또한 중요한데요. 보통 디지털 과의존 예방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기기를 얼마간만 사용해야 된다, 언제부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들이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 차원을 넓혀서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이 가정과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 참여자로서의 예의나 개인정보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디지털 기기를 적절하게 학생들이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의 주관 캠페인이나 아니면 학부모 교육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면은 학부모의 어떤 디지털 시민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서는요. 과의존 예방과 관련해선 스마트 쉼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부모용 미디어 리터러시 영상을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모이셨을 때 초등, 중등용으로 따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체성이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개발되어 있으니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역량이 끝났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 콘텐츠의 관리와 활용인데요. 최근에 많이 고민되는 게 이제 숙제를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해주게 된다면 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 저작권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오게 된 역량이 정보 콘텐츠의 관리와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와 활용이니까 관리가 한 덩어리고 활용이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저작권
사건 이슈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정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해석 평가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정보 콘텐츠의 활용과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성 소양과 가치 중에서 윤리적 책임의 인성 소양, 그리고 정의, 공정,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인성 가치와 조금 더 관련성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콘텐츠의 관리와 활용은요, 크게 두 덩어리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정보 콘텐츠를 탐색,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정보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량,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보 콘텐츠의 관리와 관련해서 관련된 성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정보 과목과의 관련성이 높은데요. 개인정보나 저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한다, 저작권 보호 제도 및 방법을 알고 올바르게 활용한다 같이 이 정보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했었던 내용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국어 과목에서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가진다와 같은 내용으로도 교육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 콘텐츠의 관리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자료를 찾아서, 그리고 자기가 이 어떤 자료를 생산하는 활동들을 수행평가나 각자 교육활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활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저작권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러한 정보 콘텐츠 관리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SNS에서 잘 보호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본 다음에 가상의 SNS 게시글을 학생들에게 주고 그 안에서 어떠한 개인정보 유형이 있을지, 뭐 본인의 주소라던가 얼굴 등등의 이제 다양한 개인정보를 탐색해 보도록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주 쓰는 SNS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어 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학생들이 들어가 봐서 어떤 기능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들이 있는지 보고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 어떤 건지, 내가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건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런 기능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모아서 이 SNS 측에 건의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해 보았고요. 또 학생들이 영상을 만드는 활동을 함에 앞서서 좀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작권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한번 학생들이 해본 다음에 학생들이 각자 영상과 관련된 폰트나 이미지, 음원, 기타 영상과 관련된 저작권 관련된 상식을 싹 모아서 발표를 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각자 공유한 내용을 엮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제작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 많은 정보 콘텐츠를 생산할 아이들에게 보여줄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디지털 시민송이나 아니면 디지털 시민교육 영상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서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 콘텐츠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로 정보 콘텐츠의 활용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정보 콘텐츠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보 콘텐츠의 활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주로 국어과에서 지금까지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는다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비판적 수용과 관련해서 교육이 되고 있고요. 또 창의적 생산과 관련해서 매체의 특성이나 아니면 목적과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와 같은 것들이 국어과에서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어과뿐만이 아니라 각 교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학생들이 보고 직접 생산하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융합 수업, 체험 활동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수업했던 사례 2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국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매체에는 여러 가지 의도와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적으로 봐야 돼라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이제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한계였냐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료를 학생들이 모두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여러 가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인한테 제공된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실시간 검색어 사례를 한번 보았는데요. 사실 실시간 검색어가 몇 년 전까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색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향된 어떤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필터버블, 즉 비슷한 내용만 계속 보면서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내용만 보면서 사고가 자연스럽게 편향된 사례와 같은 것들 같이 이 추천 알고리즘의 영향을 학생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각 모둠별로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제가 주어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알고리즘은 너무나도 복잡한 거고 그리고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알고리즘을 줄 수는 없었고요. 연구 자료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 알고리즘을 요약해 놓은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선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자명도 알고리즘 데이터가 되고요. 기사의 길이, 기사 안에 사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각가지의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진 뉴스를 먼저 상위에 노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데이터 활용법을 공유하면서 상호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콘텐츠 생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학교 위키백과를 학생들이랑 써보는 이런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이 위키백과는 학생들이 직접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각자 이 구글 사이트 같은 데서 선생님들께서 계시는 그 학교명을 검색하시면은 그 위키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키백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자도 그 문서의 형식만 지키면은 얼마든지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같이 이 위키백과를 보고 편집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웹 기반 자유 콘텐츠 백과 사전의 개념 및 이제 온라인 업로드 방법을 보았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스무리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연습을 해보고 실제 백과사전에 우리 학교의 이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며칠 전에 누군가가 수정한 학교도 있고요. 몇 년 전에 수정을 해서 지금의 학교 실정과는 아주 먼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수정되어야 한다 싶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백과사전의 목차를 기준으로 해서 모둠을 구성했는데요. 보통의 학교와 관련된 정보는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의 연역과 교훈 및 상징, 학교의 시설, 학교 생활, 학교까지 가기 위한 교통수단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랑 모둠을 나눈 다음에 이 위키백과의 언어 문법에 따라서 그것을 수정하고 그리고 직접 넣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메신저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우리 학교의 위키백과가 이런 식으로 최신화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보 콘텐츠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디지털 시민송, 디지털 시민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영상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수업에서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하심에 있어서 약간의 지식적인 측면이 좀 막히고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영상을 활용하시면은 유연하게 넘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학습지가 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네트워크 미리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교과 연계해서 학년별로도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가지 역량 중에서 2번째 역량까지 끝났고요. 이제 3가지 역량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3번째 디지털 창작 및 향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굉장히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등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학생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들을 분석한 결과 성차별적인 표현,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어떠한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학생들이 본인들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로 가출했어요 같은 걸 같이 올렸던 거예요. 이제 가출했어요를 올리면 여기에 밑에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 가출하는 방법, 그리고 가출을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 가출했을 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밑에 정보로 쭉 달리게 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또 무분별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학생들에게 조절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디지털 창작 및 향유의 역량 중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표현과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등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며 디지털 문화의 양면성을 성찰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문화를 즐기도록 하는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또 그걸 생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인성 소양이나 가치는 윤리적 책임, 그리고 창의성, 호기심, 성취 동기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창작 및 향유는요, 그 세부의 하위 요소로서 디지털 문화 향유, 디지털 표현과 창작, 디지털 문화 성찰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수업했던 사례 전에 성취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요, 주로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4.2-3을 보시면은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갖는다라고 해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수용까지도 이 사회교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도 매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와 같은 성취 기준으로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시민성 및 윤리 강화를 위한 창체, 즉 동아리나 아니면 진로에서 굉장히 영상을 창의적으로 생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역량을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자, 관련된 사례 첫 번째는 이 웹툰 연작 드라마처럼, 웹툰의 원작 드라마처럼 고전 소설의 원작인 웹툰을 상상해보자라는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미디어와 아니면 문학 쪽에 관련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제가 진행하면서 했었던 사례인데요. 제가 변신을 소재로 한 고전 작품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변신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 박시전이라는 작품이 아주 외모가 좋지 않았던 여인이 허물을 벗으면서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목해서 고전 소설을 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로서의 웹툰의 특징을 확인하고 변신을 소재로 한 웹툰 작품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여신강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화장을 아주 완벽하게 해가지고 외모 변신을 하는 사례이고요. 그를 통해서 따돌림 받았던 친구가 학교에 완벽한 인기 있는 학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것이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까지도 나와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요 드라마나 그리고 웹툰에 대한 내용이 디지털 미디어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외모지상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외모지상주의적인 내용을 웹툰이나 드라마로 표현함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할 지점은 없는지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고전 소설인 박시전과도 비교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신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고전 작품을 만약에 웹툰이나 드라마로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외모 지상주의를 상업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토론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고전 작품의 웹툰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디어 동아리에서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 동아리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이 동아리의 특징은 방송부에서 떨어져서 한이 맺힌 친구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방송부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방송부에서 만든 영상, 방송부에서 하는 활동보다 우린 더 잘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어서요. 다른 동아리에서 학교의 생활을 주제로 만든 영상인데 사실은 제가 있는 학교 방송부에서 만든 영상을 친구들이 한번 보면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고려해서 우리 식대로 우리가 방송부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학교 생활을 주제로 한 브이로그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영상 기획서를 작성을 해보았고요. 영상 기획서를 학생들이 마음이 급해서 막 곧바로 영상을 찍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창작 및 향후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획서를 발표하고 상호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뭐 체육대회나 아니면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영상 기획서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가지 역량 중에 3번째 역량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네, 이제 점점 끝나간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역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 역량인데요. 요즘 학생들이 이 SNS 우울계가 있다고 해요. 이 우울계를 보면은 자신이 실제 계정으로는 올리지 않는 그런 우울한 마음만 올리는 계정인데요. 예를 들어 자해한 흔적 같은 것들을 올리고 본인이 얼마나 우울한지 같은 것들을 본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또 밑에 댓글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해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같이 모집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의 의사소통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이 아시지만 또 사이버 학폭 같은 경우에도 뭐 저격글, 그리고 대화방에 초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떼카나 카톡 감옥, 다음에 피해자의 얼굴을 영상과 합성해서 퍼뜨리는 방식까지 굉장히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 이 사이버와 결합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버 폭력의 또 문제가 증거가 잘 남지 않는 게 또 문제입니다. 요즘에 SNS를 보면은 저희 반 애들이 저한테 우리 반 SNS에 올렸으니까 보세요 라고 저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하루만 있으면 없어지는 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 괴롭힘을 빨리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사소통하고 협력을 조금 더 학생들이 분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된 역량이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 역량인데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며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그런 역량입니다.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 중에서 또 창의 역량 학교가 계시잖아요. 그 창의 역량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이런 에듀테크나 AI를 이용하시면서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협력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성 소양과 가치 중에서 대인관계 기술의 인성 소양과 관련이 있겠고요. 예나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신중함 이런 것과 같은 인성 가치와도 관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은 세부 요소로 디지털 정보 공유, 디지털 협업, 디지털 관계 형성 이렇게 3가지를 담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많이 고민이 되었던 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끼리 인간과 인간이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많이 퍼지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잘 협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해보고 연습해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우리 교육과정에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관련성이 있는 걸 보면 국어에서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한다 같은 내용이 있고요. 또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지털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신다면은 조금 더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필수 교육 중에서도 생명 존중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이 사이버랑 관련된 내용들이 누차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들을 학생주도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디지털 시민 활동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서로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캠페인하는 활동을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캠페인까지는 못했지만 관련해서 했던 활동 2가지를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챗 GPT를 활용했던 사례인데요. 챗 GPT한테 시를 지어봐 라고 하면은 잘 짓습니다. 시를요. 그래서 제가 국어 교사로서 그러면 챗 GPT로 시조를 지어보자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시조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챗 GPT의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걸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요. 챗 GPT와 협업을 해서 학교 생활에서의 해학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평시조 한 수를 창작하는 걸 학생들한테 과제로 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제로 주었던 이유는 그냥 시를 지어봐 하면 뚝딱 정말 잘 짓는데요. 챗 GPT가 아직까지 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학적인 정서 그리고 평시조의 형식적인 룰 같은 것들을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챗 GPT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근데 학생들도 해학이나 평시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팩트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해학이나 평시조를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챗 GPT의 결과물을 바로 팩트 체크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물을 한번 내보라는 걸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 투덜거리는 게 많았는데요. 왜 이렇게 못하냐? 챗 GPT가 왜 이렇게 알아먹지를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시조는 원래 3줄로 지어야 되는데 얘가 자꾸 4줄로 지어있는 것도 있고요. 해학적인 거를 몰라서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뭐 우프다, 조금 웃긴데 짠내 난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해주면 약간 알아듣고서 지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챗 GPT, 생성형 인공지능과 협업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런 질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2번째 수업은 우리 댓글에 대해서 제가 사실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제 연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 밑에 댓글에 상당히 편향적이고 무서운 댓글도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미리 이런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댓글로 제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면 될지 연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하나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 작성 시의 유의사항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해 본 다음에 제가 있는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쟁점이 되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갑자기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농촌 사회의 어려움을 다루는 시를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의 연계로 지금 현실의 농촌은 어떨까? 현실의 농촌은 1970년대보다 나아졌을까? 라는 것들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뭐 다 교장 선생님 아시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편향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요. 찬성과 반대 사안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고 싶었니? 라고 각자의 의견을 패들렛에 한번 올려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았고요. 각 법률안에 대해서 본인과 의사가 다른 친구, 그러니까 나는 찬성을 하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친구에 대해서 본인과 의견이 다른 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댓글을 한번 달아봐라 라고 해서 댓글 달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단 후에 다시 원래 친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대댓글을 다는 것까지 해서 이런 쟁점 사안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예의를 지키면서 말할 수 있을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디지털 시민송이나 아니면 시민교육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이버와 관련된 내용은 이 어울림 교재들, 학교폭력 예방 교육지원센터에 또 많은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활용하시면 유연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인 디지털 시민 참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민 참여 역량이 나오게 된 것은 정말 디지털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가 다르게 공문이 오고 있는데요. 중학생들이 마약을 한다? 이 마약을 한 것을 SNS를 통해서 요즘엔 구매를
타고 있죠, 학생들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빠진다, 이런 것들도 심심찮게 오고 있는데요. 공문으로 오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비판적으로 보고 그걸 좀 해결해보는 경험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디지털 시민 참여 역량인데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숙고해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그런 역량입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들 계신 학교 중에서 또 이런 세계시민 학교도 있고 또 학교 자율과제를 세계시민으로 하신 데도 있잖아요. 또 세계시민 같은 경우에는 시민 참여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시민 참여랑 많이 또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시민 참여는 사회적 협력의 인성 소양, 그리고 지혜, 공동체 의식, 용기,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인성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면서 인성과 연계된 역량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아래 세부 요소로는 디지털 환경의 사회 문제 성찰, 디지털 사회 참여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종래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도덕이나 아니면 기술과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도덕과의 내용을 보시면은 정보기술과 매체 발달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정보 윤리와 매체 윤리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고요. 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성취 기준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고요. 사실은 근데 윤리와 그리고 기술 외에도 상당히 많은 교과에서 이 교과의 고유 내용을 활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 참여 관련해서 필수 교육 활동들을 저는 많은 내용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교권뿐만이 아니라 학생 인권, 노동 인권, 다문화, 장애인식, 생태 전환 등 많은 내용들을 이 디지털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해결해보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나도 학교 자율과정이나 자유학기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운용 주간 같은 것들을 할 때 교과 연계로 많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 연계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이 온라인 디지털 시민 참여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교과를 다른 선생님과 함께 좀 진행했었던 사례 2가지를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내용은 제일 앞에서 살펴봤었던 디지털 정체성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국어 교사로서 영어 선생님과 함께 이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농촌이라서 이주노동자가 주말만 되면은 길거리에 사람들은 다 서울로 떠나고 길거리에는 이주노동자 분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주말에 다 서울에 나가서 노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본 다음에 이런 인종차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인종차별에 대한 혐오 표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항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이랑 꼭 이렇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야, 우리가 더 어떤 미국이나 서구권 사회에 가면은 우리도 인종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영어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저는 몰랐는데 옐로우라는 표현이, 옐로우가 아니라 바나나로 정정하겠습니다. 바나나라는 표현이 이제 학생들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서구권 사회에서는 동양인이 얼굴은 노란데 속으로는 백인인 척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을 비꼴 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도 학생들이랑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우리가 영어로 한번 캠페인을 만들어 보자라는 걸 구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어니까요, 전통 탈춤의 풍자 기법을 활용해서 이 탈을 쓰고서 풍자를 하는 것이 이제 탈춤의 주요한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혐오 표현을 작성하는 사람을 한글로 풍자하는 걸 일단 써보고요. 그것을 영어로 바꾸어 보는 것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통 탈춤의 탈을 활용해서 이 문구에 맞는 사진, 그러니까 문구랑 사진을 합성해서 한 개의 그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사실 학생들이 초상권 문제에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도 탈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문구와 사진을 합친 그런 짧은 그런 사진을 보고서 공유하는 시간으로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우리도 같이 해보자라는 것도 이제 과학과 연계해서 진행을 보았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에 아직도 이 석탄 발전소가 없어져야 될 시대에
얼마 전에 석탄 발전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그 내용들을 이해해 본 다음에 마침 그 수업을 할 때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이 환경부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 보자라고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막상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어떤 MZ세대,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학생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SNS를 통해서 학생들이 검색을 해본 결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동영상이다. 긴 건 싫으니까 짧아야 된다라고 해서 쇼폼 콘텐츠, 쇼츠를 우리가 촬영해 보자라고 학생들이 결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짧은 동영상을 활용해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하는 식으로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시민 참여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의 경기 온나눔 콘텐츠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시민 참여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좋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시민 역량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고 그리고 학습지와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앞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 실천 길라잡이 책이잖아요. 제가 오늘은 중등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개 평교사의 입장에서 교장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나만 추리자면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 전학공을 넣을까? 아니면 수업 공개를 넣을까? 아니면 지역의 미디어 센터와 연계한 활동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민 교육 실천학교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부장님들께 다 짐을 드리는 것 같은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어서 그것보다도 교장 선생님들께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요거를 말씀드리자 해서 마지막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이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시민 역량의 내용 중에서 학생의 삶과 연계되는 내용과 그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사실은 교육과정으로 적극적으로 자꾸 가져와서 이 수업이 망할 것 같더라도 저도 사실 망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시도하셔야지 이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장려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수준에서 디지털 시민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런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삶과 연계해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좀 더 해석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장 선생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요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과정을 무엇보다도 내 나름대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도성을 제가 잃지 않고 최대한 발휘해 보려고 지금도 저는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다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간다던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여러 가지 교과를 설계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과 연계해야 되는 수업과 평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은 주로 논술형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현장 선생님들은 걱정이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라는 제도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장애물을 뚫고서 주도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허들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신다면은 실천학과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이 환경 속에서도 디지털 시민교육에 꽃을 피워주시는 교장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